안녕하세요. 저는 초딩 3학년을 키우고 있는 아들 하나만 문주부전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엄마도 육아서적 말고 아이들 동화책 말고 여러가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책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소개할 책은 바로 조지 오웰의 1984예요. 아마 책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조지 오웰의 1984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독서 모임도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 책이 바로 이 1984였어요. 처음에는 엄마들 독서 모임인데 너무 어려운 책을 선정하지 않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엄마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서적에만 매진을 했었는데 이번 독서 모임을 계기로 고전 문학을 다시 읽게 되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항상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읽어보는데요. 조지 오웰은 어린 시절이 엄청 불우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은 가난하였는데 어린 시절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학교장 부부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뇨증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동물 농장 이후에 아내가 사망을 하고 오웰 또한 폐결핵에 걸려서 힘든 시절을 보냈대요. 피를 토하면서 만든 역작이 이 1984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책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우울해요. 하지만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불의에 대한 의식이다 라는 말을 했듯이 조지 오웰은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항상 일반 대중들에게 일깨워주게 하는 책들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명한 소설 두 개가 바로 동물농장과 아마 이 1984였다고 생각합니다. 1984는 처음에 잘 모르고 책을 읽다 보면 방공 소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까지 통틀어서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개인의 의식과 개성을 말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획일화에 대한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주인공 윈스턴이 자유와 행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행복을 선호한다. 여기서 행복이 바로 개인의 사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유보다는 행복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조지 오웰은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불편한 길, 자유, 공적인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전체주의와 독재를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984 이전에 유명한 소설 동물농장은 책을 읽읍시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동물농장에서 말하는 것은 소련 시대의 스탈린, 그 독재주의를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고 1984는 독재는 물론 자본주의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984는 오래된 책으로서 여러가지 번역본이 있는데요. 저는 믿음사에서 출판한 책을 선정했어요.
믿음사가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가 여러 권 있는데요. 번역이 제일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4는 타임이 선정한 현대 100대 영문소설 중 하나이고 뉴스위크 선정 100대 명작, BBC 선정 꼭 읽어야 할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1984를 읽지 않아도 읽은 척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 이곳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은 허구 인물 빅 브라더를 내세워서 독재 권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텔레스크린, 사상 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그리고 당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과거를 끊임없이 날조한다. 여기서 주인공 윈스턴이 과거를 끊임없이 날조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반역자 골드스타인을 내세워 사람들의 증오심을 모으는가 하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까지 통제하려 든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러한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하단체인 형제단에 가입을 해서 당의 전복을 기도하지만 함정에 빠지고 만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약간 반전이 있어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1984가 발표 당시 비평가들에게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미래에 대해 예언한 소설이라는 평을 받았고 현재까지 6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오웰은 1984를 통해서 단순히 암울한 미래상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배체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파멸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탁월하게 형상화하면서 독자들의 비판의식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로 빅브라더예요. 빅브라더는 이 소설에서는 허구의 인물이고 약간 신적인 존재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일종의 상징물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빅브라더는 주변 곳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 휴대폰 도찰, SNS, 블랙박스,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의 위험에 빠진다고도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서나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빅브라더가 심화가 돼서 50년 후 미래 사회는 개인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이 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코드만 찍으면 나의 모든 신상 정보나 나의 취미, 나의 취향, 금융 기록들이 다 읽히는 사회가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간편해서 국가가 개인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거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향후 30년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개인정보의 문제라고 하였대요. 그리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빅브라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대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절대 권력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방역을 잘 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염병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빅브라더는 점점 강화되는 시대, 그 시대가 30년 안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스토피아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계급이 3개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상층 계급인 내부 당원, 그리고 중간 계급인 외부 당원, 그리고 하층 계급인 프롤이 있어요. 여기서 당의 슬로건인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전쟁은 평화는 아마 내부 당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오세아니아에서 전쟁은 국민을 하나의 이념으로 결속시켜요. 그래서 국내의 불만이나 국민들의 증오를 외부의 다른 세계로 분산시키는 방법이죠. 전쟁이 종료되면 내부의 불만이 분노가 되어서 저항 세력을 키우고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내부 당원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전쟁은 평화라는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는 예속은 외부 당원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주인공 윈스턴, 그리고 윈스턴과 사랑하는 여자 줄리아 모두 외부 당원이에요. 이들은 과거가 날조되고 있고 당이 껍데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사랑, 섹스, 일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되는 게 모두 금지된 곳이고 빅브라더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획일적 모습을 강요하고 언론을 장악해버리죠. 감히 엄두조차 못 내는 게 외부 당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예속이라는 그 슬로건이 외부 당원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는 힘이라는 것은 아마 이 오세아니아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프롤 계급이 아닐까. 프롤 계급은 책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롤 계급이 무지하기 때문에 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지가 바로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은 의문을 품은 질문이 생겨요. 왜 전쟁을 계속 지속하지? 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은 결국 반란까지 꿈꾸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이 3가지 슬로건을 계속 끊임없이 말하며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조지 오웰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 반어법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역설과 모순이 지배하는 비이성적인 사회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 또한 당의 슬로건이고 현실 제어와 기억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중사고를 하게 하는 거죠. 이중사고가 뭐냐면 2개의 상충되는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그 2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현실을 조작한 뉴스들이 SNS에 많이 떠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믿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속출하는 거예요.
아마 조지 오웰이 이러한 사회를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깊은 구절이 정말 많아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감탄을 했어요. 아, 영어로 번역된 소설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게 사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84, 처음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주부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읽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제 리뷰를 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저는 약간 경외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 나갔어요. 저는 오웰이 예언했던 빅 브라더가 권력을 장악하는 시대가 오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84에 대한 리뷰를 짧게 하였는데요.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